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10월 21일 일요일 손상대 TV 5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018년 현재 2030 세대의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이것만은 꼭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방송을 하시는 그만큼 2030 세대들은 태극기다, 어른이다,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이런 것 다 적고 오늘 방송을 주도 면밀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방송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의 비판을 떠나 현재 당면한 문제를 2030 세대들이 직시하지 않으면 훗날 엄청난 시련을 겪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른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고 젊은 아이들에게도 꼭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마도 지금의 2030 세대들 중에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녁이 있는 삶도 기대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조만간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임시 빼먹는 꽃감이 맛있다고 아무 생각 없이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하는 청년 배당금을 주니 한때는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 실체를 알고 보면 세금 복지에 불과한 제도들을 무상 복지로 포장을 해서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주머니가 비어있다 보니 그 돈이라도 받을 생각에 표를 몰아주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도 다 적고 어른들은 지난 세월 고생을 했는데 너희는 뭐하는 거냐라는 푸념까지 다 접어둡시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중병을 앓고 있으며 이걸 이대로 방치하면 훗날 2030 세대에게는 어떤 고통이 오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실정을 2030 세대들이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답답한 나머지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면 엄청난 경제적 재앙이 올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훗날 고스란히 지금의 2030 세대들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꿈꾸는 희망으로 미래를 걸어갈 특권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특권은 취업준비생이건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건 또는 창업이나 기농의 길을 걷고자 하든지 간에 누릴 자격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주목할 것은 경제산업의 생태계가 지금 어느 나라의 젊은이보다 흥이 많고 창의적인 우리 젊은이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 세대가 지금 침묵하면 침묵하는 것만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을 바라보지 않으면 1997년 IMF 때는 어른들이 노숙주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젊은 청년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나라 경제는 말이 아닙니다. 청년들은 꿈을 펼칠 수도 없습니다. 자칫하면 가계대출 폭탄이 덮치기까지 한다면 싫든 좋든 부모를 떠나서 독자 생존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이 정부의 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 운영을 잘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닥쳐오는 경제 파탄은 2030 세대에게는 오랫동안 고통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실업자 증가와 고용률 하락이 조금만 더 가면 사회 문제로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배고파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 시간이 바짝바짝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임시 땜질만 할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질러 놓은 각종 정책 실패들 때문에 수습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실업자 규모는 외환위기의 여진이 이어진 1999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률 하락폭은 분기 기준으로 8년 만에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1년 전과 같은 그 기간보다 10만 2천 명이 늘어났고 106만 5천 명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실업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는 3분기 기준으로 외환위기의 후폭풍에 시달리던 1999년 133만 2천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100만 명을 넘은 것도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1월에서 9월 월평균 실업자는 111만 7천 명으로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1월에서 9월 실업률도 4.0%로 2001년 4.2%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25세부터 34세의 규모 변화를 고려해도 실업은 기록적인 수준에 달해 있습니다.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구한 25세부터 34세 실업률은 지난달 이미 6.4%였고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7.2%를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 상승은 실업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은 구직자의 취업애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업률 상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과 연관된 것이기에 고용 개선을 장담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각한데 고학력 실업자도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34만 8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1999년 이후 7월 기준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실업자 수도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고학력자는 나름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아무 직장이나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실업률과 함께 고용률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분기 고용률은 61.1%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역시도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실업자와 고용률 악화에 가계 부채가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고 붕괴될 경우 2030 세대는 백수에서 노숙자가 되어야 할 신세가 됩니다. 이미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결국 우리나라 대출 이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최대 내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500조 원, 생계대출 성격이 큰 자영업 대출 등을 포함한 통계를 본다면 이미 1,700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안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단행하면 결국은 경제 내감 폭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실제 주요 은행들이 코픽스를 근거로 산출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높게는 4.7%까지 나옵니다. 코픽스란 말은 전반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은행연합회가 매달 나름의 기준금리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산출된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높게는 현재 4.7%까지 나옵니다. 저금리 시대 때는 보통 2, 3%, 이 내외의 대출금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5%를 넘보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거 우습게 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차가 이미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신흥국인 우리나라는 결국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금리차를 따라잡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금리를 따라잡으려면 결국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를 1% 올린다는 것은 수십조 원씩 가계부채가 들썩거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구의 연이자가 단숨에 평균 94만원이 늘어난다고 추산을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따라오르고 이로 인한 대출자들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계부채는 결국 폭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일부 생계형 대출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집값 때문이라는 점에서 가계부채가 폭발하면 집까지 날리는 이런 악수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식들은 실업자로 고통을 받고 부모들은 가계부채가 폭발해서 고통을 받는 가족 모두의 고통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이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어서 가계부채 폭발로 인한 부모의 빚을 갚아주는 형식이 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짐이 되는 꼴이 되니 집안 꼴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면 경기의 바로미터라는 정시가 추락하는 경제의 가속도를 붙일 겁니다. 덩달아 공공요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기로 한 데 이어서 대구시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도 현재 3,000원인 기본요금에 8.5%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인천, 강주, 대전, 경남, 제주, 충북 전국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버스 요금도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삼척 등 강원도 내 통합시의 좌석버스는 11.1%, 1,800원에서 2,000원, 통합시가 아닌 일반 시군의 좌석버스 요금은 17.6%, 1,700원에서 2,000원이나 급등했습니다. 앞으로는 물을 쓰고 버리는데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이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4%, 톤당 470원 인상했습니다. 충북 청주시와 보원, 영동 등 6개 시군도 상수도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울 겁니다. 승용차를 몰고 길을 나설 경우 통행료도 만판찮게 오를 것입니다. 이미 서수원 의양 민자도로와 남양주 덕송 내각 고수가도로의 통행료가 이달부터 차종별로 100원씩 인상됐습니다.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같은 인상이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이라는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몇 년씩 억누르다 선거가 끝난 뒤에 일제히 기습 인상에 나서는 것은 이 정부의 얄팍한 속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공공요금의 합리적 인상률 결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다급한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추락하는 경기 속에 가뜩이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어려운데 공공요금과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인상되면 서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요금만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까지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서민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 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2.1% 상승한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를 보면 농산물의 경우 생강 101.7%, 시금치 69.2%, 미나리 53%, 상추 43.1%, 고춧가루 34.1%, 곡물 21.3% 이렇듯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농산물뿐이 아닙니다. 수산물은 오징어, 낙지 가격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5.0%나 상승했습니다. 석유료 가격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10.7%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물가까지 1.4%, 외식 물가는 2.4%까지 상승했습니다. 또 개인 서비스 물가는 2.4%, 생활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달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9% 기록한 후 12여 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정서도 한몫을 보탭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부작용을 지금부터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돈을 벌기 위해서 특근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못해서 결국 월급이 10% 정도 줄어드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적당히 벌고 일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야 될 이런 사람들이 52시간 근무제에 꼭 매여서 특근이나 야근이나 아무도 할 수 없다면 그 월급의 10% 정도 줄어들면 생활하기가 곤란해질 겁니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결국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근로자들의 수입을 축소시킨 꼴이 됐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 결국 수입은 깎여 고통스러운 저녁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근로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치솟고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도입하다 보니 결국은 정부 정책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강제하는 이런 셈이 됐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그 먼 훗날의 2030 세대들이 떠안아야 할 짐입니다. 비폭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화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의 일자리 세습 논란이 공기업 전반에 걸쳐 있을 것이란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교통공사의 경우는 정규직 전환자 가운데 108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인사처장의 아내 등이 그 안에 포함돼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공부만 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문제들은 아마 간과했을 겁니다. 수많은 취업준비생이 재수 삼수를 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오늘의 이런 현실에서 신의 직장으로 일컬어지는 공기업에서 변칙으로 정규직화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이들에게는 박탈감을 넘어서 내 일자리를 도둑맞았다는 그 인식 때문에 공부조차도 하기 싫어지는 이런 사회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실업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2030 세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탈원적 정책에 따른 전기세 대폭 인상이 가계 부채를 또다시 흔들 것이란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발전 단가가 급등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2030년 국내 발전회사의 평균 발전 단가가 킬로와트아워당 2258.97원으로 현재보다 157.66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다 이런 제7차 수급계획상 전망치보다 97.17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연구서를 보더라도 정산 단가의 증가분은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신재생과 가스를 위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가 되면 한전은 2배 이상 증가하는 전력 정산 단가를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문재인의 탈원전 방침으로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원전 기술까지 사장될 경우 훗날 3천억 원전 시장을 놓치는 경우가 돼서 조선, 자동차, 전자에 이어서 원자력 산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을 살리지 못하면 대들보 산업이 하나도 없어지고 한번 경제가 망가지면 그 자체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려되는 이런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닥칠 확률이 높아서 지금 이 시간 경제를 챙기지 않으면 후세들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민낯 2030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문재인 정권처럼 표풀림이 강한 상태에서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고 세금으로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모두가 함께 망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친노조 정책으로
허구한 날 대기업의 목을 쪼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줄줄이 도산케 하고 카카오 택시 때문에 택시 기사들이 못살겠다 아우성이고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 아주머니들도 못살겠다 난리인데 정작 2030 세대는 뭘 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은 어른들의 고통이 아닙니다. 조만간 겪게 될 2030 세대들의 고통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탄핵 전국에서 태극기보다는 촛불을 들었고 5구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문재인과 집권 여당의 표를 줬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지적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어떤 특정 계층 아니면 이념적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의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97년 IMF 때처럼 국민들에게 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의 집에 있는 모든 건부치를 갖고 나옵시다. 이런 계몽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나라가 둘로 갈라지듯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별로 갈라져 있고 남녀별로 갈라져 있고 이런 식의 나라를 이 정부 들어 1년 5개월 동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다는 것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과 이어서 남북 통일의 한상에 빠져서 나라 경제는 개판이 돼가는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해외에서 포용 정책이니 아니면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닙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지금의 이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50이나 60세가 됐을 때 지금의 고통보다는 몇십 배 더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2030 세대의 그 맑은 정신 그리고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그 정신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낱낱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진 그 시점에 여러분들은 맨몸으로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1700조의 가계 폭탄, 이것은 이미 어른들은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버블이 아닌 부동산에 쏟아부은 대부분의 전 재산이 어딘가 모르게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릴 때 그 허무함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이런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잘못돼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국가 정책의 실패를 보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울부짖는데도 2030 세대들은 표풀림에 빠져서 그냥 꽃감 빼주는 청년들의 배당금으로 뭔가 나라가 잘 돼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이제 바꿔야 됩니다. 나라 전체가 이미 총체적 난국에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3월 아니 올 연말쯤 되면 이미 2030 세대들의 고통이 현실로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지금까지 벌어놓은 일부의 재산이지만 그걸로 연명할 수가 있겠지만 2030 세대들의 100만 명이 넘는 이 실업자는 이런 고통이 닥치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짓고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미 포퓰리즘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복지국가가 한순간에 그 짓골로 돌아서는 이런 선례를 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2030 세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고통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가계 폭탄의 빚이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제발 단순한 생각으로 나는 촛불 세대야, 나는 문재인을 지지했어, 우리는 촛불 민심으로 촛불 혁명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세운 이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한 저녁을 안겨다 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사신다면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거는 문재인도 박근혜도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피부로 와닿는 이미 경제적 아픔을 2030 세대들에게 곧 다가갈 것임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꼭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상대 TV를 애청해 주신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2030 세대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